자, 임대차 한다 그랬는데 철회하고 568페이지 환매와 재매매 이야기입니다. 환매는 다시 사겠다죠? 네, 그래요. 사실은 여기는 환매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매매 예약은 환매하고 비교만 할 줄 알면 되는데 환매는 다시 사겠다. 갑하고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지금 매매하고 있습니다. 이 매매하는데 이 부동산의 실제 가액은 한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걸 2억에 매매합니다. 5억짜리 부동산을 실제 2억에 매매하고 있는 거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매매 계약에 동시에 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한 장에다가 특약으로 이렇게 정해 놓는 거예요. 뭐라고? 다시 사겠다 라고 해서 환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환매 특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환매 특약을 부기 등기로서 등기해 놓는 겁니다. 부기 등기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환매 기간을 정해 놓는데 환매 기간은 이 물건이 만약에 부동산이다 그러면 최장 5년인 거예요. 동산 같으면 등기할 방법이 없겠죠. 등기할 방법이 없겠지만 부동산 같으면 최장 5년인데 환매 기간은 부동산이면 최장 5년, 동산이면 최장 몇 년이죠? 3년이다. 이거보다 더 장기간을 환매 기간으로 정했으면 5년, 3년으로 단축이 돼버리는데 그럼 나중에 환매할 때 환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어요? 환매하면 얘는 목적물 돌려주면 되겠죠? 환매 대금은 얼마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환매 대금은 최초의 매매 대금에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있겠죠? 매매 대금 2억에 매수인 을이 부담한 누가? 을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얘기하는 거야. 비용이 환매 대금이 된다. 되게 웃긴다. 최초에 샀던 그 2억에 얘가 부담한 비용만 지급하고 환매할 수 있대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주로 실제 매매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채권 담보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양도 담보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건 매도 담보라고 불러요. 이게 매도 담보하는 경우가 이제 이거에 해당하는데 경제적으로 신용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누구에게 돈도 빌릴 수 없는 사람이 유일한 재산인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을 팔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돈은 잘 안 빌려지고 그러니까 팔기는 파는데 2억에 팔고 내가 다시 사겠다라고 하는 특약을 함으로써 또 나중에 그 기간 내에 자기가 다시 사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돈을 2억을 빌린 거잖아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자는 요 기간 동안에 채권자가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뭐죠? 과실이잖아요. 이건 서로 간에 상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을한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을은 5억짜리로부터 과실이 생기지만 얘는 2억에 대한 이자밖에 발생 안 했잖아요. 훨씬 더 불리한 겁니다, 이게요. 자, 이게 이제 환매다. 반드시 어떻게 돼?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으로 하는 거야, 특약으로. 그리고 부동산 같으면 부기 등기까지 같이 해놔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환매 기간 중에는 이건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인 거예요. 환매 기간 중에는 소유자가 누굽니까? 완전한 소유자가 을이죠. 완전한 소유자는 을이기 때문에 을은 이 환매 기간 중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럼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얘가 제3자 병에게 양도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라고 하는데 이 부기 등기 있는 상태에서 얘한테 등기해줬죠. 나중에 갑이 환매권을 행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때는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을한테 청구해야 돼? 병에게 청구해야 돼요? 병에게. 환매라고 하는 건 다시 사겠다는 거잖아요. 살 때는 누구한테 사는 거예요? 소유자한테 사야지. 현재 소유자 누군데? 병이니까 병에게 다시 사는 거고 병은 그러겠죠. 왜 나한테 이런 거 청구해? 그러면 등기돼 있으면 대항할 수 있는 거지만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환매권도 일종의 채권입니다. 그리고 형성권이에요. 나중에 2억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환매 효력이 바로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형성권인데 일종의 재산권이죠.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갑이 환매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고 채권자는 답답한 거예요. 그럼 채권자 A가 얘한테 받을 돈이 2억 원입니다. 2억 원이고 이 환매 비용은 1,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한번 볼게요. 그럼 채권자인 A가 갑을 대신해서 환매권을 행사하는 걸 환매권의 대위 행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갑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서 채권자 A가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면 압류 등을 통해서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텐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걸 안 하고 있으면 갑의 채권자 A가 환매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건 채권자 대위권인데 이렇게 대위 행사하는데 대위 행사하는 방법은 뭐예요? 대위 행사하는 방법은요. 얘가 얘한테 지급해야 될 돈 2억 1,000이죠. 2억 1,000을 얘한테 주고서 물건을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자기가 받을 돈 2억 빼고 나머지 얼마야? 9천만 원만 얘한테 주고 소유권을 취득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환매권의 대위 행사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때 잉글리시로 at that time 그죠? at the moment 바로 그때만 딴 때는 안 돼요. 바로 그때만 매수인도 환매권을 소멸시켜 버릴 수 있어요. 환매권을 소멸시켜 버리는 방법은 이거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아무 때나 환매권 소멸시키는 거 아니에요. 매도인의 채권자가 환매권을 대위 행사할 때 그때는 현재 소유자를 더 중시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얘도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얘한테 2억 주고 자기가 받을 돈 2억 1,000 빼면 나머지 잔액은 누구에게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매도인에게 줌으로써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 별건 없어요. 환매권 대위 대상이 되고 환매권이 소멸하는 사유가 언제냐? 머릿속에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말로는 안 나와도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정도는 골라낼 수 있어요. 쉬워서.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몇 년? 동산은 3년.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연장할 수 없도록 정해놨다 그랬어요? 그렇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 더 연장하게 되면 10년이 되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너무나 불공정한 일이 생기고요. 동산 같으면 3년 쓰고 3년 더 썼대. 뭐 됐다고? 걸레돼 있다 그랬죠. 너덜너덜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환매할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할 수도 없다. 그럼 환매 대금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최초 매매 대금에 매수인이 부담한 비용을 환매 대금으로 한다. 아시겠죠? 대위 행사할 수 있고 만약에 환매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환매권의 행사는 현재 소유자인 그 양수인에게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암기하려고 안 그래도 돼. 이거는 나오면 다 골라내고 이거 틀린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이거 틀린 사람 못 봤어요. 이게 어려운 내용인데 괜히 안 틀리더라고 이런 거.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환매고 이거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재매매 예약이에요. 재매매 예약도 이거하고 똑같아. 채권 담보 목적으로 많이 하는데 재매매 예약은 이거하고 가장 큰 차이가 동시에 특약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계약서로 쓰는 거예요. 별도의 계약서로 매매 계약서 쓰고 별도의 계약서를 내가 다시 사겠다라고 하는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재매매 예약이라고 한다. 환매를 했으면 환매 특약인 거야. 한 장의 종이에 특약으로 집어넣는 거고 이건 등기까지 가능해요. 재매매 예약의 경우에는 가등기도 할 수 있죠. 예약 완결권 행사하기 위해서. 아까 예약 배웠어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럼 재매매 예약의 경우에는 예약 완결권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재매매 예약의 경우에는 채권 계약이요, 물권 계약이요. 모든 예약은 무조건 다 채권 계약이라고 얘기를 했죠. 채권 계약 체결한 거고 또 채권이 있으니까 채권은 양도도 가능하고 또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가등기도 할 수 있다. 그거 그대로 적용되면 되는 거고 이거하고 비교하는 건 뭐야? 기간 정할 필요 없어. 기간도 합의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계약 체결합시다. 나중에 합의로 정하면 되는데 여기는 몇 년? 5년 내지 3년 연장할 수 없다. 요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환매 특약과 재매매 이야기인데 우리 책으로 가면 590조에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 그 영수한 대금 칠판에 얼마죠? 2억이잖아.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전항에 환매 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이건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 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저기 뭐 소유권 유보분 매매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환매의 요건의 목적물은 부동산,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모든 재산권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고 오른쪽 페이지에 환매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한 장의 종이에 다 하는 거예요. 두 장의 종이에 다 했다라고 하면 재매매 이야기다.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썼다 그러면 재매매 이야기고 환매 기간은 부동산 5년, 동산 3년 이를 넘는 경우엔 단축되고 연장하지 못한다. 또 환매권의 실행입니다. 환매권이 형성권이죠. 일방적으로 다시 사겠다라고 하면 매매 효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형성권이다. 또 니은의 환매권도 재산권이잖아요. 양도성, 상속성도 있죠. 또 디귿은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된다고 얘기되어 있죠.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되는데 매도인의 채권자가 593조입니다.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 그때만 아시겠죠? 그때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 칠판에 얼마였었어요? 2억 1천. 반환할 금액이 2억 1천이었죠.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얼마? 2억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언제만 한다 그랬죠? 그때. 그렇죠. 그때가 언젠데? 그렇지. 대외 행사하려고 할 때요. 그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때 환매권의 행사인데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한 땐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594조에 매도인은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데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여기서 매수인 누구죠? 을이죠. 전득자는요? 병이잖아요.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는 매도인은 203조 규정에 의하여 비용은 당연히 돌려줘야 돼요. 유지보수 관리 비용은요. 하지만 유익비에 관해서는 매도인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기간이 허용될 수도 있다죠. 그럼 그때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공유지분도 환매할 수 있다. 그냥 그것만 아시고요. 재매매 예약이다. 재매매 예약은 다시 사겠다라고 하는 예약이죠. 두 장의 계약서를 썼다 그 얘기입니다. 밑에 있는 표 잠깐만 보시고 중요하진 않은 거예요. 가볍게 연필 놓고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자고. 모두 다 가능해요. 부동산,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다 가능한데 환매는 특약 형식으로 하는 거니까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죠. 재매매 예약은요. 동시에 할 수도 있고 한참 있다 할 수도 있는 거야. 새로운 계약이죠. 언제나 채권 계약인 거예요. 환매 대금은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재매매 예약할 때는 이건 새로운 채권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다 정하면 되는 거고 존속기간이 5년 3년도 재매매 예약은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교환이 나오죠. 교환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성립한 계약,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고 낙성계약이고 분료식계약이었는데 여기는 매수인이 아니고 이제 얘도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했다는 거야. 대금이 아니고 뭐요? 같은 재산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다. 둘 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해 주기로 했다. 이걸 교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2억인데 이거는 1억 5천짜리다. 그럼 추가로 5천 더 줘야 되겠죠. 이거를 보충금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충금은 매매 대금이죠. 결국은 차액은 보충금인데 이건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하는데 교환에서 나올 거는 이 물건의 매도인은 누구예요? 갑. 이 물건의 매도인은요? 우리입니다. 둘 다 매도인으로서 담보 책임을 지는 거야. 각각에 대하여. 그래서 이 사람도 매도인이고 이 사람도 매도인이기 때문에 둘 다 자기가 매도한 물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진다. 쌍무계약이거든요. 유상계약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전했을 때 이것도 이전해 줘야 되겠죠. 이게 매매하고 똑같아. 나머지는 특이한 건 둘 다 매도인으로서 담보 책임을 둘 다 부담한다. 아시겠죠? 이거밖에 없어요. 보충금을 지급할 때 보충금에 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둘 다 매도인으로서 담보 책임을 진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매매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 그대로 준용한다. 그래서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호 이전할 것을요. 법적 성질은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계약이겠죠. 그 다음에 교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계약이잖아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고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한 때 그건 이제 보충금이거든요. 그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 대금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 그럼 어디 가서 주란 얘기죠? 채권자 주소지 가서 지급해라 그런 얘기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교환의 효력입니다. 교환은 유상계약입니다.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교환은 쌍무계약이므로 동시에 이행해야 되고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되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건 봤죠? 자, 이제 교환까지 다 끝났네요. 그죠? 매매가 끝났고 이제 뭐 할 차례요? 이제 임대차 할 차례죠. 자, 그럼 임대차는 뭐냐? 임대차도 쌍무계약이에요. 유상계약이고 낙성계약이고 분료식 계약인데 매매는 재산권을 이전하겠다.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겠다. 이게 매매였다고 한다면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인은 어떤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을 제공해 주겠다. 사용수익을 제공해 주겠다는 얘기는 사용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람은 차임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사용수익의 대가가 차임이고 차임의 대가가 사용수익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은 쌍무계약이에요. 또 유상계약이겠죠. 유상계약이고 분료식 계약입니다. 그리고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생료불락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을 임대인이라 하고 이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낙성계약이니까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분료식 계약이니까 특별한 형식도 필요 없다. 유상계약이니까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이게 100제곱미터고 그래서 차임을 100만원 주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80제곱미터 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만큼 담보책임 져야 되겠죠. 퇴근감액으로 해결할 거고요. 쌍무계약이니까 상호간에 어떻게 동시 이행해야 된다. 이거 여기서 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더 이상 이론적으로만 그냥 쌍무계약이니까 동시 이행 매도인으로서 담보책임 진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거 갖고 또 물어보면 정신 나간 교수고 여기서 물어보면 그럼 이러한 임대차를 통해서 임대인은 어떤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되느냐
임대인이 취득하는 권리와 임대인이 부담하는 의무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요거고요. 임차인이 취득하는 권리, 임차인은 어떤 권리를 취득하고 임차인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느냐, 이게 핵심 내용인 거예요. 임차인이 취득하는 권리 의무 요겁니다. 요거 가지고 하고 뒤에 가면 이제 임차권 양도 및 임차물 전대 하나 나오죠. 요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위주로 시험을 봐야 되고 특히 권리 위주로 공부해야 돼요. 임차인의 권리. 왜냐하면 임차인의 권리는 임대인의 뭐가 돼요? 의무가 되는 거고 쌍무계약이니까. 임차인의 의무는 임대인의 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걸로 내면 나쁜 사람 취급되잖아. 이쪽 걸로 내면 태극기 들고 다니는 사람처럼 취급이 되죠. 그러니까 마치 휴머니즘이 넘치는 것처럼 이쪽으로 낸다고. 그런데 대한민국 어떤 법도 가난한 사람을 위한 법은 없다고 얘기했죠. 다 가진 자를 위한 법인 거야. 오늘 결정이 나죠. 오늘 누가 결정이 나든 결정이 날 텐데 1번부터 15번까지 내가 16번으로 나왔으면 나는 빼고 15번까지 아무도 좋은 놈 없어요. 아무도 좋은 놈 없어. 그 중에서 조금 덜 나쁜 놈 고르는 거죠. 조금 덜 나쁜 놈 고르는 건데 어쨌든 임차인의 권리는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임차권인 거예요. 임차권이라고 하는 건 임대차 계약으로 정한 목적, 아니 임대차 계약으로 목적을 정하지 않아도 목적물 성질에 따라서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 수익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 줄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권리를 알면 이 사람은 의무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죠.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는데 임차인의 비용에 관해서는 필요비하고 유익비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물 보존에 지출된 비용, 목적물 가치 증가에 기여한 비용이죠. 그럼 여기도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종료된 날,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다. 필요비하고 유익비죠. 그래요. 필요비는 발생 즉시 청구하게 되면 임대인은 발생 즉시 줘야 돼요. 임대차 끝나고 6개월 이내에 청구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줘야 되는 거예요. 유익비는 목적물 반환할 때 가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에 누구 회복자 선택에 따라서 상환 청구하게 되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임의 규정이에요. 이걸 임의 규정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과거부터 민간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웬만한 건 지비가구 치유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의 포기 특약 또는 면제 특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 목적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 복구 반환한다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럼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포기 특약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이게 민법 제 626조의 비용 상환 청구권인데 몇 조라 그랬죠? 626조. 민법 제 626조 비용 상환 청구권의 포기 특약이 임차인에게 현저히 불리하다라고 하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발음 정확히 뮤효는 없어. 뭐라고요? 적어놓고 물어보는데 뭘 유효지. 임의 규정은 얼마든지 반대 특약할 수 있는 거라니까. 아니 적어놓고 물어보는데 뭘 그걸 뮤효 그랬다가 이렇게 해. 적어놓고 유효. 그렇죠? 효만 크게 해요. 효만. 정확하게 임의 규정이니까 반대 특약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걸 임팩트를 좀 줘야 될 거 아니냐고. 필요비 상환 청구권의 포기 특약이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포기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라고 하는 특별한 정황이 있으면 이건 무효다. 그럼 괜히 그러고 싶잖아.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유효입니다. 이 포기 특약은 무조건 유효고 임대차에서 답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요. 자, 그 다음에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대차죠.
토지 임대차인데 토지 임대차에 기간이 만료됐대요. 기간이 만료돼서 소멸하는데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답니다. 이거는 우리 민법 제283조 규정 지상권자의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돼요. 그럼 지상권에서 배운 내용 보면은 이따가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죠? 갱신 청구 먼저 해야 되겠죠? 갱신 청구가 거절이 되면 그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283조에 있는 내용이고, 여기 임대차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해지 통고에 의해서 임대차가 해지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임대인이 해지하게 되면은 6개월, 임차인이 해지하게 되면 한 달 있다가 소멸하는 거잖아요. 근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해지하겠다라고 해지를 통고했다는 거예요. 해지를 통고했으면 해지 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면요? 6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소멸하는 거죠. 그럼 그때 무슨 갱신 청구 또 할 필요 없어요. 바로 매수 청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해서는 우리 임대차에는 두 개가 있다고. 지상권에 관한 규정 그대로 하나 놓고 임대차에만 있는 특유의 규정이 하나가 또 있죠. 요건 임대차에만 있는 거지 지상권에는 없는 거잖아요. 지상권은 기간 정함이 없는 지상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만 물어보면 입을 다물든가 아니면 잠깐 망설이다 틀린 답 얘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요. 기간 정함이 없는 이런 거는 전부 다 임대차에만 있는 거야. 기간 정함이 없는 여기는 주로 이제 법정갱신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간 정함이 없는 법정갱신 내지 묵시적 갱신 이건 전부 임대차에만 있어요. 어디에만 있다고요? 임대차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요. 법정갱신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임대차에만 있는 거야. 그럼 전세권은 원래 임대차에서 온 거라며요. 그러니까 거기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또는 법정갱신이 있잖아요. 또 임대차가 어디 있어?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는데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도 원래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있었는데 이게 2년, 1년으로 법이 바뀌어서 그렇지 원래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있었다고. 법정갱신이 되면. 그러니까 묵시의 갱신, 법정갱신은 어디에만 있는 제도요? 임대차에만. 그러니까 법정갱신이나 묵시의 갱신은 임대차에 있는 규정이 전세권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군데서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상권은 기간 정함이 없는 지상권이 있나요? 기간 정함이 없는 지상권은 존재하지도 않는 거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상권에서 끌고 온 거고 이거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를 임대인이 해지 통고에 의해서 소멸할 때는 6개월 있으면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너하고 임대차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명시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아시겠죠? 두 가지 여기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갖다 붙인 물건이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 임차인이 갖다 붙인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붙이기는 누가 붙였다 그랬어요? 임차인이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에 독립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어지죠. 이 물건에 독립성이 있으면 그 물건을 뭐라고 불렀어요? 독립성이 있는 것, 독립성이 없는 것 이렇게 나눠서 독립성이 있는 건 뭐라고 불렀죠? 부까지는 알겠는데 부 속물이지. 부합은 붙었다잖아.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는 걸 부합물이라 그러고 어쩌면 찍어도 정반대로만 찍냐. 부합물이라 그러고 이게 부속물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한 말 취소요. 좀 안다 그런 거 우연히 아까 찍었나 봐. 네. 부속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독립성이 있으면
부속된 물건이고 떼갈 수 있는 물건이고 부합했잖아. 달라붙었잖아요. 그럼 떼갈 수 없는 물건이잖아. 부합물인데 이거는 매수 청구권을 해결하고 이거는요 유익비로 해결한다. 이거 한두 번 그린 게 아니잖아. 이거 책에 봐봐. 어디든지 엄청나게 그려놨지. 이거 그리면 뭐해. 내가 그리는 건 아무 소용없다고 얘기하는 게 맨날 그래요. 이거 아마 책 전체적으로 펼치면 한 4군데서 나올 거예요. 열심히 그렸지 뭐. 예. 어쨌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임차인이 스스로 갖다 붙였는데 쥐가 쥐 필요에 의해서 붙여놓고 네가 사 그러면 얘가 삽니까? 안 사죠. 붙였을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켰다든지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을 매수청구권 행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임차인의 권리고, 또 임차인의 의무는요, 임차인의 의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무가 뭐예요? 차임의 지급이죠. 얘는 무조건 차임 지급해야 되는 거야. 차임을 지급해야 되고,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의 임대차 해지에 의해서 임대차는 바로 소멸합니다. 차임 지급 의무가 있고요. 선관주의 의무가 있겠죠. 선관주의 의무에 용법 준수 의무도 있고요. 선관주의 의무에 무단양도 또는 전대 금지 의무도 있는 거야. 용법도 준수해야 되고 무단양도 전대도 금지가 된다. 다만 무단양도 전대가 금지가 된다고 해서 무단양도하거나 무단전제했다. 그 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누구 위주로 봐야 된다고요? 임차인의 이거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리 이제 맛을 보여줬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 그럼 임대차 계약하고 목적물 인도하고 뭐 이거 다음부터 존속기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부터 공부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임대차에 관한 입문 강의 없어요. 요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요걸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내가 뭘 공부해야 되겠다, 여기서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고 추가적으로 더 공부할 게 이제 뭐냐면 임차권 양도와 임차물 뭐요? 전대, 이거 하나 더 보면 되는 거고, 뒤에 가서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의 효력 있죠? 요거 까 한다, 까 못한다, 이거 있죠? 예, 뒤에요. 임대인은 깐다, 임차인은 까 못한다, 이거 있었잖아. 예, 그때 가서 해야 되겠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임대차에 필요한 내용을 잠깐 설명드렸고,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은 오늘은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저녁반이 저당권을 들어야 되겠다, 즉 담보물권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저녁반입니다. 저녁반. 오전반은 가셔도 되고 남아 계셔도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녁반은 3시까지 들어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